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예술 영역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 네. 아니, 자신에게 뭐 벌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뭔가 좀 소심하네, 사람들이. 가슴을 활짝 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분위기가 소심하네.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예술 영역이다. 예술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학부생이다. 예술학과 학부생이다. 손. 예. 또 좋습니다. 또 자기는 예술학과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러 왔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 들으러 오신 거예요? 뭐 유튜브를 준비하나? 좋습니다. 이 문을 계속 열어놔도 상관없는 건가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 제가 간단하게 전제를 맨날 말씀을 드려요. 독서나 연애결혼이나.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술가들이니까 여기 온 이상 여러분들은 3시간 동안 그냥 예술가예요. 현역이신 분은 예술가고 아니신 분도 예술가야. 그냥 내가 예술가라고 하면 예술가야. 이해가 되세요? 예술가요? 우리는 3시간 동안 예술가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독서나 연애결혼이나 제 자체가 지저스이스트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빠질 수가 없어요. 내 철학의 모든 근간의 출처가 예수예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교회 밖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제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도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이 예술가 멘토링은 제가 이제 꼭 뭐 신학적으로 위배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술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왜냐면 우리는 좀 느끼니까. 안 느끼나? 작곡하시는 분들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영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빈자리 찾아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이야기하겠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모든 멘토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전제. 이 전제 버전만 따로 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왜냐면 할 때마다 이 전제를 하면 좀 피곤하니까 이거 보고 오시라고. 1번,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주 오신 분도 이렇게 몇 분 계신데 좀 참고 들어주세요. 유실론과 무실론. 제 색깔 다 아시죠? 이 사람들 봐봐. 지금 이 크리에이터 마인드로 나를 평가하고 있어, 지금. 예? 우리는 제가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왔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가적 마인드를 좀 마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특성이나 뭐 오늘 그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들의 독특성은 진보주의자들이나 상대주의자들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찾아.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야 할 새로운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안에서 새로운 게 파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막 이렇게 찾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예술성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예술적 영감의 원천은 하나. 저는 그거를 이제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거, 물론 교회에서 배운 게 맞죠. 근데 이 기독교 정통 교리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련되게, 매력적이게 창작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오늘 좀 근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시초가 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내 자신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아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있는 것만큼이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신 것들이 100이라면 우리는 지금 5를 나로 알고 있어. 30을 나로 알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전제가,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이 살 빼고 싶고 야식 안 먹는다고 7,000번 고백했는데 7,001번 통닭 먹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초가 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모른다. 그러면 망각하고 있는 제일 전제,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전제가 뭐냐면 유실론과 무실론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 있어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제 이야기를 편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유실론자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유실론이에요.
그리고 유실론자고 유일신론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신을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신학적인 얘기 깊게 안 할 겁니다. 저는 전공이 신학이 아니에요. 왜 이야기를 드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우리는 뭐죠? 말세론자, 종말론적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에서도 기독교라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딱 묶어놔서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서 너무 이렇게 젖어온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예술적으로 탈피를 시킬 겁니다. 최대한 내 정체성을, 내 아이덴티티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낯설게 보기를 하게 되면 우리 표현으로 신미안적 관점으로 내 자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크리스천이 뭔가, 성경을 믿는다는 게 뭔가, 성경을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제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 한번 재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를 왔다 갔다 막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 것과 어떤 종교 생활과 어떤 복음을 내가 이제 체화시키는 건 좀 비슷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술가예요. 그리고 예술가적 마인드가 있고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대전제를 가져가야 될 게 여러분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엔진에 지금 때가 꼈는데 제가 오일을 부어줘서 이 엔진이 더 매끄럽게 잘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유실론과 무신론자는 뭐냐면 이렇게 딱딱한 물체가 우연 곱하기 100, 1000, 그리고 시간 곱하기 100, 우연, 시간, 오랜 시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연의 산물이 이렇게 딱딱한 물체가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좀 거칠게 보기로 좀 투박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얘도 내 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긴 시간과 우연 곱하기 100, 1000억을 한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동화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동화 중에서 하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유실론 만약에 이제 크리스천으로 범위로 좁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은 웃긴 동화를 믿어요. 어떤 동화? 어떤 동화일까요? 2000년 전에 중동에서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지금 안녕하세요. 빈자리 앉으시면 됩니다. 그 크리스천들은 어떤 동화를 믿고 있냐면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입으로 계속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33년 동안 똑같은 목소리로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형벌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대. 어찌됐든 살아났대. 그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살아난 그 사람이면서 신이시죠?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종말론적 관점으로 언젠가는 지금 2019년이죠. 언젠가는 세상이 끝난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동화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동화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본 적 있어요? 저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을 예수한테 걸어요. 굉장히 비경제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뭐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논리와 어떤 현실과 계산에 너무 젖어 있는데 뭐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은 논리와 계산과 이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믿는다. 이 동화를 믿고 무신론은 무슨 동화를 믿냐? 세상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 뭐가 절대 기준이냐? 인간을 이렇게 우리의 일생에서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그른가 이런 절대적 기준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달, 2달 전인가? 조던 피터슨 교수님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 조던 피터슨 교수님도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무신론자들은 상대주의예요. 야,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칙 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상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게 지금 서구나 선진국이나 좌파적 이념으로 휩쓸고 있어요. 특히 예술가들이 그게 심합니다. 나는 이게 맞다니까.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네이버에서 그 이제 뭐 뉴스 뭐 연예 스포츠 그러면서 여기 공연 전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전시인데 얼굴에 초코로 이렇게 글자를 쓰면서 어떤 남자가 그걸 초코를 핥더라고요, 혀로. 그게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이라고. 그런 겁니다. 야, 이게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예술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주의의 어떤 끝판왕 같은 게 이제 예술가의 활동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왜 그러냐? 선과 악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태지가 뭐 크리스마스 노래 갖고 온 거 있죠? 서태지가 최근에 컴백했을 때 JTBC에서 인터뷰를 할 때 걔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대중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과 악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라는 걸 얘가 손석희 사장과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은 몰라요. 뭘 모르냐? 크리에이터가 어떤 마음으로 뭘 만드는지 몰라요. 크리에이터가 이 작품에 의도가 있어서 이걸 이야기로 풀든지 소설로 풀든지 음악으로 풀든지 그림으로 풀든지 이 작품을 어떤 마인드로 창작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겉에 이 컨텐츠, 얘가 만들었다고 하는 컨텐츠만 보는 거예요. 그게 대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뭐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대중에게 나는 이 세상에게 이 말을 할 거야. 무슨 말을 할 거야? 이걸 담고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소심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동화를 믿는다. 하나는 예수가 내 삶의 근원이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반드시 가고 그러니까 기독교 정통교리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건 맞아요. 당연한 게 맞아요. 근데 이걸 낯설게 보기로 보면 이게 곧 예술성이고 신미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미안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이란 뜻이에요. 이 신미안, 예수를 내 신미안의 근간으로 삼을 건가? 아니면 아무런 어떤 기준이 없는 내가 기준인 거지. 내가 기준. 나르시시즘. 지금 아주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정답이냐? 내가 정답이냐? 이 싸움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만든 예술만이 지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미학적인 아름다움의 본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논리가 빈약하냐면요. 제가 이제 학술원에서 추천한 책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전시나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여러분 야 니도 맞고 나도 맞아. 세상에 정답은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렇게 말하는 상대주의자들의 아주 큰 빈약한 허점이 있어요. 뭘까요? 모나리자 예를 들어볼까요? 저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이게 모나리자예요? 이렇게 할까? 이게 모나리자예요? 근데 이게 진품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리고 진품은 한 군데니까 이 진품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는 그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예술의 전당이나 뭐나 전시를 많이 가시는데 진짜 유명한 것들은 알고 보면 진품이 아니고 그 협회에서 허락한 어떤 진품과 가까운 퀄리티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가짜야. 가품이야. 그리고 이게 진짜야. 그러면 이게 진짜 머리가 이렇게 있어야 될까? 눈썹이 없죠. 어떡하지? 눈구멍 그리면 더 이상한데? 근데, 이상하다. 어떡하지? 근데, 이게 진품이고, 이게 가품이에요. 근데 상대주의자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것과 차이가 없어요. 알고리즘으로 3D 프린트로 만든 것과, 진짜 장인이 만든 조각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왜 진품과 가품이 차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야 저거 진품이야? 아니 그래 뭐 너한텐 가치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이게 진짜인데? 베토벤이 만든 뭐 악장이 엄청 많아. 근데 내가 거기에 X하고 이렇게 했어. 그리고 야 이게 베토벤이 만든 거야?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의 논리, 상대주의자들의 논리 어떤 진보적인 세상에 정답이 없고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간다. 제 표현으로는 예수 없는 샬롬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사상적 기반과 이 사상적 기반이 갖고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논리적 허점이 뭐냐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옳고 그르고가 없으니까.
진짜와 가짜의 개념도 진짜가 있어야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할게요. 진짜 가짜를 판단하는 어떤 사람이 제 유튜브 댓글에 그런 걸 썼어요. 자기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지금 안 다닌다고 하는데, 그분 어떤 이름을 대면서 선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명제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어떤 C.S. 루이스와 다른 그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당신이 쓰신 글은 첫 문장부터 틀렸다. 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야만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하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악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너의 기준 자체가 선과 악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절대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보수주의고. 그리고 이제 예술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워 나갈 거예요. 전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 동화 중에 한 동화를 믿는 거예요. 무신론, 유신론, 그 유신론에서 말하는 유일신론,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 이런 것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독서 멘토링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습관은 곧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말을 그 책에서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교회 삶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작품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예술의 개념이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나 어떤 권력을 형성하고 있던 어떤 기득 카리텔이나 지금 많이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그 과도기 안에 있거든요. 이 과도기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가 막 눈곱 비비면서 그때 평균 수명이 30살이 아니었어요. 막 눈곱 비비면서 막 바느질 해가지고 신발 한 달에 한 10개 만들었는데 공장 딱 하나 세우니까 얘가 막 펌프질 이렇게 툭툭툭 하더니 아니 기계가 신발을 막 몇천 개를 만드니까. 근데 얘네들도 당황은 하죠. 근데 그 그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명품을 만든 게 얼마나 큰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일생 자체의 법칙을 바꿔버리는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오셨는지 그 마음의 동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변화 속 안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얼만큼 영향력을 파생시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가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법칙도 없다고 하고 자기가 법칙이고 아니면 교회 다니는데 난잡하게 철학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작 활동을 할 때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떤 이 필터에 껴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때를 벗겨내야 아름다운 어떤 창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1강이 뭐죠? 나 자신을 창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동화 중에 하나를 믿는다. 모든 것은 믿는 거의 문제예요. 정답이라고 100가지가 있으면 나는 이거를 믿는다. 이게 맞다고 믿는다. 모든 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할 거예요. 근데 거시적 기승전결은 있어요. 오늘 3시간 동안. 아시겠죠? 이 사람들 어떡하지? 아내님 얘기 좀 해보세요. 이 사람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어떻게 깨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나 자신을 창작하라. 오늘 첫 번째 얘기가 그거고, 두 번째 얘기가 나 자신이 작품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튜브 레볼루션. 그리고 질문이 재밌더라고요. 질문이. 여러분들 질문 시간을 제가 1시간 정도로 빼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제가 이론적인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한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말은 할 수 있네. 이 사람들 말은 할 수 있잖아. 참. 그래요. 그러면 나 자신을 창작하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카운트다운, 여기가 끝이야. 세상의 끝.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끝이 있다고 믿어. 이 끝이 있는데
저는 여기로 갈수록 성경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뭐 본문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반박할 성경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으로 피곤한 내용이나 이런 거 반박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갈수록 끝을 향해 갈수록 뭐가 팽배하냐? 인간력이 팽배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뭐냐? 악이 더 창궐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면 갈수록 악이 더 창궐해요. 그러면서 악이 창궐하면 뭐 사탄이 유튜브 할까요? 그게 아니고 인간이 어떤 매력적인 세속적이든 뭐 신앙적이든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파생과 영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성경적 지식이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왜?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거 그거 못 봤는데? 메일로 못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66권 완성본을 다 해서 이거 편하게 갖고 다니는데? 우리는 한번 66권의 목록까지 다 알고 뭐 하고 그리고 그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준 걸 글로 풀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때 당시 유튜브나 뭐가 얘가 화가적 어떤 은사가 있었으면 좀 달랐겠죠? 근데 그만큼 얘네들은 그 소통이 불규칙적이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 잡히기 전에 연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정치적 탄압이나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직장에서 잘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퇴학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남한에서 제가 또 전제로 계속 깔고 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여기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맞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낯설게 보기로 보세요. 여기에서 맞다고 하는 게 30분만 차 타고 가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 갖고 있다? 성경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상시해가지고 저 사람 사진에 아빠가 뭘 했다? 그러면 아빠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맞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했지? 네? 정말 치다르면서 인간력이 강해.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우리는 인터넷 뱅킹으로, 바울이 인터넷 뱅킹으로 5분 만에 연보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제가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지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상황이었으면은 카카오뱅크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는 좀 정치적 탄압이 덜 하잖아. 그러니까 남한처럼 아직 우리는 종교에 탄압이 없어요. 아직은. 근데 야, 우리가 있는데 이 동네는 그게 있으니까 카카오뱅크로 좀 보내주자. 아니면 국민은행에서 그 해외 계좌 그거 코드 좀 터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모은 돈을 그 사람들 이렇게 하자. 제가 왜 얘기했냐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엄마가 예수 믿어. 그래서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 그 일본이 잡신들이 엄청 많아요. 고양이도 신이라 그러고 다 신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왕따를 당해요. 학교에서. 근데 학생 빼고 선생님까지도 왕따를 해. 그래서 얘네들 교회 이제 가면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한 5명, 6명이면 이 5명, 6명을 20년 동안 보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좀 처절하고 조용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걸 당연하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의 적이 뭐냐면 유대교가 아주 이를 가는 이단 중에 하나가 기독교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기독교를 믿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찍어요. 사진 찍고 제 얼굴을 마을에 붙입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야, 우리 민족에 반하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애다. 너네 얘네 취업시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있어요. 실제로 사지 멀쩡하고 머리 똑똑하고 대학 졸업장 있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얘가 학교에서 잘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우린 남한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세계관은 남한적 사고관입니다. 남한적 사고관. 왜 그러면 책임사자가 예술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복음 얘기하고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나눠놓은 카테고리를 부시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또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예술, 이따가 여기 끝에 머리에 종교,
네이버에 여러분 네이버 카테고리에 종교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분위기 좀 풀어도 돼요. 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카테고리에 네이버가 정해놓은 카테고리가 곧 여러분들이 뇌에서 세계관을 형성하는 카테고리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에서 신문이나 학교나 교수나 야, 너 어디서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 얘기하고 있어? 이런 카테고리로 우리가 20년, 30년 살아왔기 때문에 종교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처박아 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데. 이게 나만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바울이 그러니까 제가 골격, 거시적, 기승, 정결은 여러분들께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걸 저는 예술적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진일보한 시대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걸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다.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하겠습니까? 게시 버튼 한번 누르면 그분들이 초대 교회나 초대 사도들이 막 몇십 년 동안 투자한 일들을 우리는 3초 만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여러분 4G랑 5G랑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이론적으로 1000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1000배. 그 5G 어떤 포럼에서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봤어요. 4G와 5G가 속도가 1000배예요. 1000배는 무슨 말이냐? 이제 증강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 조종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조종을 하거나 이러면 그 속도를 인간이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겁니다. 그리고 뭐 아마존인가? 마크 주크버그나 걔네들은 이 시장을 보는 거죠. 지구에서 누가 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팔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 스마트폰을 팔 수 있겠네? 그럼 우리 시장이 개척되네? 그러면 여기에 이 풍선을 뭐라 그러죠? 이 풍선으로 이 인터넷 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 시민들이 아이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뭐 인도의 모든 아이들이 무료로 와이파이가 제공돼서 페이스북을 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그게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73억 인구가 인터넷 세상 어딜 가든 그러니까 막 5G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세상 어딜 가든 4G나 적어도 뭐 5G는 좀 느리겠지만 뭐 3G나 뭐 와이파이나 전 세계 어딜 가든 와이파이가 통용된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지구상 어디에 있어도 모든 네트워킹에 연결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사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홈, 스마트 카, 그 미래 예측 서적들 여러분들 3-4권 정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유튜브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썼던 유튜브 CBO가 있어요. CEO 말고 CBO라는 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튜브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은 유튜브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나도 이 유튜브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먹방. 이거 진짜 비싼 얘기인데. 내 예술적 관점의 깨달음을 다 오늘 말해드릴게요. 먹방. 뭘 말하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년 전도 아니야. 5년 전만 하더라도 카메라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게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물론 돈이 안 나오니까 그때는 어떤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근데 낯설게 보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론고시 보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그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PD나 뭐 기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 것이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런닝맨 말고 세트 제작 그 예능이 활개칠 때 그 세트 제작도 몇 천만 원, 몇 억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SBS나 MBC나 방송국에서 자본을 투입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세트 만들고 연예인 섭외하고 그렇게 만들어. 왜 만들까요? 사람들이 이걸 재밌어 할 것이다 하고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야 추격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한다. 그 추격전이 가능할 때 가능하려고 하는 과학의 기술이 뭐죠?
카메라가, 무거운 카메라가, 녹화 카메라가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같이 뛸 수 있는 겁니다. 기술과 어떤 우리의 인류의 변화는 반드시 같이 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그럼 왜 그랬냐? 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이면서 예능이란 걸 만드냐?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아하죠. 재밌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규칙을 깬 게 있어요. 뭐? 유튜브라는 거예요. 유튜브. 아니면 아프리카.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굉장히 좋은 고화질 카메라와 고화질 녹음기와 고성능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인터넷 플랫폼 아프리카, 한국은 아프리카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인기가 얻었죠.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는 걸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B급이니까. B급이고 한데 이 변화의 혁신을 대도서관님 책인가? 그분이 그래요. 옛날에는 자기를 엄청 무시했대요. 언론고시 패스한 컨텐츠 제작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PD분들이 대도서관 강의한다 그러면 막 우리랑 무슨 게임도 안 되는 무슨 저런 급낮은. 근데 3년, 4년, 5년이 지나고 대도서관 말을 듣는 거죠. 공영방송이나 이런 큰 방송국도 변화를 체감하고 이거를 차용하는 거예요. 너의 얘기를 들려줘라. 왜? 살아야 되니까. TV 혹시 아직도 많이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일단 예전부터 TV를 치웠어요. TV를 안 봅니다. 근데 요즘에 저는 그걸 약간 자랑처럼 여겼어요. 나 TV 안 보는 사람인데? 나 예단할 때 우리 신혼집 준비할 때 TV 일부러 안 샀는데?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유튜브가 좋은 거고 TV는 아예 안 봐. 왜?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어떤 정치적인 우리가 지금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서로 진짜 정보라고 빼내먹는 좌파적, 우파적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할아버지들도 TV를 안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언론고시 그리고 왜 방송국이나 왜 거대 기업들이 망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규모가 너무 커서 망하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규모가 커서 망하는 게 서서히 망하는 것 뿐이지 얘네들의 헤게모니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요. 이 과도기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큰 변화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럼 이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이런 것만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유튜브가 컨텐츠 제작자에게 50%를 떼주는 순간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직업이 인류 역사상 유튜브 회사가 제작자한테 50%를 떼준 순간부터 새로운 게 파생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게 하나고 두 개고 세 개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구글 CEO가 에릭 슈미트인가요? CEO가 아니구나. 회장이구나. 구글 회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생계 활동 때문에 밥 먹고 뭘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CEO, 아주 그 아마존이나 어떤 대기업 CEO들은, 회장들은 밥 먹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더 장악을 하지? 이런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하는 게 그걸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그 회장들이 인터뷰 여러분들이 좀만 찾아보시면 너무나 간절하게, 반어법이에요. 간절하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직업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직업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직업이 곧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어떤 슬로건을 뽑자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걔네들이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 부서에서 자기들 알고리즘 부서가 있을 거예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알고리즘 부서에서 야, 이번 기술 이거 했어? 안 했어? 야, 가을 9월 달에 론칭해야 되는 새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도자료 다 뿌려놨는데 니네 아직도 준비 안 했어? 걔네들은 웃기지 않아요? 회장이 나와서 인류를 위하는 척. 여러분 직업이 많이 없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회사의 부서 사람들은 인간의 직업이 말살될 수 있는 직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안다고요. 제가 대학생 때 고속터미널 이제 집에 가려고 고속터미널 가면 부스마다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부스마다 그 다 기계가 있고 사람은 한두 명?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울역에 가서도 기차를 못 끊는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얘기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아까 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력이 커진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가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커진다. 근데 그 인간력을 끝까지 파생시킬 수 있는 그 매개가 뭐냐면 기술입니다. 기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겁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들어요.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 멋있습니다. 이것도 간지죠. SNS를 안 하는 것도 예술적 간지죠. 근데, 큰일 났네. 이게 뇌세포가 이상한가? 계속 이게 하려고 하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배우 출신입니다. 배우 출신, 극작가 출신, 예술가 출신, 사업가 출신, 막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연기를 할 때도 그때 당시 상대방이 주는 피드백에 따라서 내 대사의 톤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즉흥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연극 배우들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공연 이제 예술적인 얘기인데, 연극은 뭐냐면요, 한 번 연극이 시작되면 연극이 끝나. 그러면 다시 그 연극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다음날 공연에서, 이 주인공이, 이 대사,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대사에서는, 야, 너 왜 그랬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똑같은 공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담는 게 영상이고, 또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근데,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즉흥성으로, 왜냐면 여러분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 하잖아요. 유익할 수는 있지만 재미는 덜합니다. 왜? 제가 말했죠. 우리는 논리와 이성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승전결이 있고 생각나는 대로 툭툭툭 하고 잠깐 까먹고 이래도 귀엽게 봐주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안 웃지? 연예계로 멘토링이나 독서 멘토링 오신 분 그때 막 빵빵 터졌는데 그쵸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단 말이야. 커플이시죠? 아직까지 사귀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 인간력이 커진다. 그겁니다. 인스타그램 그 얘기를 왜 꺼내려고 했냐면, 기술의 진보로 필터라는 어플이 생겼어요. 필터가 생긴 이후로 피지가 필요 없습니다. 내 코에 묻은 피지, 내 코에 있는, 내 얼굴에 있는 여드름이 과학기술의 필터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게 깨끗한 피부가 돼요. 그래서 필터를 안 사용하고 생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자기가 예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필터도 있고, 아니면 필터만 하는 전문 어플도 있고, 우리 사진이 원본이라면, 더 본질적으로 하면 내가 원본이죠. 내가 원본인데 나라는 걸 사진이라는 기술로 찍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원본만 있었어. 원본만. 근데 이 원본에 또 기술이 발전해서 이 원본이 새롭게 꾸며져요. 컨텐츠죠, 하나의. 그리고 자기의, 여러분들 내 인스타그램 보게 하면은 자기가 올린 사진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을 형상화한 하나의 연출입니다. 연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연출,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데 연출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예술가, 이런 카테고리가 기술의 발전으로 부서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예술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뮤지컬 학과 나와도요, 성악과 애들 노래 잘하는 애, 독특한 애, 걔 연기 좀 한 1, 2년 시키면 얘가 주연을 하고 얘는 뒤에서 춤춰요.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송 연예학과 이렇게 몇천만 원 주고 4년제 졸업하든 2년제, 3년제 졸업하든 그 졸업장 갖고 드라마 좀 나오려고 하는데 결국 하다가 길거리에서 예쁜 애가 배우 되고 스타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예술, 여러분 현역으로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오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옛날에는 자기가 좀 예쁘게 생겼어. 옛날에는 저 연예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연예인은 주가가 떨어져서 이제 일반인보다 못해. 근데 자기는 좀 예쁘장해서 자기가 찍고 이렇게 올렸는데 반응이 와.
근데 실질적인 영향력이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었던 이 컨텐츠보다 나 자신이 컨텐츠가 돼서 내가 대중에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스타입니까? 누가 유명인이에요? 누가 예술가입니까? 박찬욱 감독이 어떤 영국 회사인가 프로젝트로 아이폰 카메라로만 영화를 찍었죠. 그죠? 물론 그 아이폰 카메라에 렌즈를 좀 넣었지만 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카테고리도 무너지고 있죠. 기술 때문에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이 포토샵으로 보정 한번 넣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TV로 보고 화보로 보는 연예인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만나보면 관리받고 이래서 예쁘게 다듬어진 건 있는데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이해가 되세요? 어벤져스 영화 배우들은 실제로 보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얘네들에게 인간력,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 매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생성해내는 게 뭐냐면 그게 포토샵이고 필터고 음향 효과고 어떤 카메라 줌인 기술이고 이런 거라고요. 그거 뭐냐? 이 기술이 스타를 더욱 스타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버드에서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논문이 너무 획기적이니까 세종서적이라는 출판사에서 이걸 한국에서도 이제 번역해서 나왔는데 블록버스터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법칙. 세종서적에서 나온 건데 그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술이 진일보해서 야 아이폰, 아이튠즈 나오고 팟캐스트 있으니까 이제 이 어떤 진입 장벽이 허물어졌어. 내가 작곡할 수 있고 키보드만 있으면 나도 가수가 될 수 있어. 1인 출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원고 쓰고 이렇게 하면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작가야.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카테고리도 무너졌고, 야, 일반인이고 작가고 없어. 상관없어. 야, 가수고 일반인이고 상관없어. 야, 사진가고 일반인이고 상관없어. 왜? 너보다 더 사진 잘 찍는 일반인이 막 튀어나오는데? 왜? 자기가 자기 재능을 모르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전문가보다 낫다. 대중이 그를 알아본다. 그러면서 하루 사이에 지금 스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예술가가 태어나고 있어요. 그 근간이 뭐냐? 이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 이 한 나라 민족이 영화 하나 개봉해서 이거 재밌다고 하면 4명 중 1명꼴로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어떤 의미에서 되게 촌스러운 거거든요. 하여튼 여하간 무슨 얘기하냐? 영화를 계속 보니까 대중이 영화를 보는 어떤 눈매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도 영화인데 봉준호를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대중이 영화를 판단하고 대중이 예술성을 판단하는 게 높아졌습니다. 이제 영화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블로그에서 인기 있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영화 해석을 해? 이 사람이 평론가보다 어설픈 시내 21 무슨 이런 어설픈 평론가보다 얘가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얘의 말을 더 신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종합을 할게요. 뭐였죠? 나 자신을 창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상 끝으로 갈수록 정리할게요. 세상 끝으로 갈수록 세상은 악해진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악해지는데 루시퍼라고 할게요. 바알세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좀 종교적으로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루시퍼가 말세로 가면 갈수록 말세주의자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영향력을 줍니다. 영향력을. 블록버스터 법칙이 뭐냐? 야, 기술 있다고 누구나 가수 할 수 있고 음반 낼 수 있지. 근데 얘가 음반 100장 내면 뭐하냐? 한 장도 안 팔리는데 이게 블록버스터 법칙이에요. 그래서 야, 비욘세가 더 인기 많을 거야. 야, 또 우리 또 스타 누굴까요? 한 명만 스타 말해주시겠어요? 방탄소년단은 더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많을 거야. 방탄소년단과 컨츄리 음악 밴드가 녹음해가지고 멜론이든 또 뭘까요? 아이튠즈든 업로드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놈이 더 가져간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어질 거다. 이게 블록버스터 법칙에서 말하는 스타를 공부해서 논문을 쓴 교수님의 결론입니다. 블록버스터 법칙.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일 누굴까요? 누구를 예를 들어야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핫한 박보검. 박보검이 화보를 찍어서 내일 보도자를 뿌려서 네이버와 다음 랭킹에 올라가요. 자, 이 사람을 찍은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공원에 나가가지고 박보검과 똑같은 포즈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어디 올려요. 그게 같습니까? 그게 같아요? 같아요, 들려요?
이겁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은 문화적 얼리 어답터들은 야,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 너도 스타가 될 수 있어. 너도 스타가 될 수 있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스타가 될 사람은 됩니다. 유명인이 될 사람은 돼요. 근데 그래서 사람에게 그게 집중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 자꾸 이게 안 지워지네. 여러분 해리포터를 생각해 보세요. 해리포터가 개봉됐을 때 반대의 급부에서 뭐가 나왔죠? 반지의 제왕. 그죠? 해리포터가 생길 때 저는 해리포터 세계관이 성경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은 그 J.R.R. 톨킨 맞죠? 톨킨 작가가 썼는데 톨킨은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의 친구예요. 그리고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 어떤 옥스퍼드 교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적 세계관이 어떤 투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 영적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게임입니다. 좋게 말하면 게임이고 나쁘게 말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나쁘게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전쟁터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자기 멋있어 보이려고 군사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상징적으로 정체성을 제시한 게 아니고 우린 실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 그러면 시대별로 그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 누구는 어떤 설교나 말씀을 어떤 공부해서 세상에서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설교를 이렇게 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 지금 엄청난 기술적 그리고 인류 역사상 어떤 큰 과도기적 시대에 지금 싸우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창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노래 가사에 뭐 예수 안 넣어도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내 정체성이 뭐고 내가 어떤 영감을 받아서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은 무기가 된 사회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촌스러운 이분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촌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 본연의 이 생각입니다. 예술가는 천사가 아니에요. 예술가도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의 대전제. 제가 왜 처음 전제를 유실론, 무실론 나눴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죠. 왜? 우리는 영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영감으로 일한다는 표현을 바꿔 말하면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음악가, 작곡가나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인터넷으로 인터뷰 좀만 찾아보십시오. 걔네들이 연기할 때, 걔네들이 노래 작곡할 때 뭘 받는데요, 자꾸. 그거는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창작하라. 이게 뭐냐면 창작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연예인들은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PD가 기획한 기획 의도에 따라서 편집되고 상품화돼서 쓸데없으면 버려지는 그냥 상품이라고요. 근데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이 상품이 얘가 옛날에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대본을 쓸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찍을 수 있고 내가 대중과 직접 소통한다는 거예요. PD가 옛날에는 가요 인기가요 한번 출연하려고 그 신인 가수 매니저들이 PD 집 앞에 막 밤새도록 찾아가고 구걸하고 우리 걸그룹 한 번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막 했으면 지금은 자기들이 그냥 연습 영상 찍고 인기가요 영상보다 자기들이 연습해서 군무 영상 찍고 올려서 유튜브에 만약에 대박이 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상품성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창작했던 일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하는 SM타운이나 YG가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모든 상품의 모든 에너지를 노하우를 동원해서 미국 진출했는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상한 춤이 어떤 인기 얻어가지고 싸이가 미국에서 대통령 앞에서도 강남스타일을 췄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까지. 시청에서 걔네 막 소주 한 병 먹고 말춤 췄잖아요. 왜 그래요? 계산된 겁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논리와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보의 시대가 아니에요. 제 표현으로는 무슨 시대냐면요. 이제요. 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영혼의 시대, 영감의 시대, 종교의 시대.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의 시대다. 이제 정보의 시대 다음엔 종교의 시대가 온다. 그 말은 뭐죠? 원색적으로 야 이성주의가 있고 과학주의가 있고 어떤 뭐 무슨 주의 팽배했는데 결국 마지막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끝으로 가면 갈수록 거짓이 벗겨지고 진짜 마지막 게임이 시작됐는데 이 게임이 학자들도 그래요. 예수의 영이 있든 없든 넌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든 자기가 얘기해보니까 물론 반론도 필요합니다. 반론도 있어요. 근데 야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종교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예술가적 표현으로 그게 뭐죠? 영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영의 시대가. 아무리 돈 투자하고 YG에서 양현석이 이 본명 말하면 편집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YG에서 어떤 노하우, YG에서 뽑는 애들 스펙 좋습니다. 여러분 스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애들 뽑아요. 그런 애들 뽑고 어떤 자기 빅뱅을 키운 노하우와 뭐와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필터가 바뀌어야 돼. 세계관이 틀렸단 말입니다. 웃긴 춤 하나로 미국 대통령 앞에서 춤을 춘다니까요?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평가 잣대가 지금 유효기간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1강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창작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작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전까지는 내가 만들었어. 이게 창작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의 그 재료 자체가 여러분들이 에디톨로지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창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부터 창작이 됐다는 겁니다. 창작이 여기에 있다가 더 원색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영의 시대의 어떤 도래라고 하는 겁니다. MP3 듣고 여러분들이 박효신이든 어떤 노래 듣고 눈물 흘렸다고 해봐요. 과학기술, 노래가 나오는 기계를 여러분 귀에 꽂았어요. 이 노래 들어. 내 영혼이 움직이는 거지. 그 영혼이 움직이니까 내 육체에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기계와 여러분 영혼과 그러니까 영의 시대가 왔다. 빌 게이츠도 그런 말 한 걸로 제가 인터뷰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 영의 시대가 도래했다. 영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과학이 제일이야. 이성이 제일이야. 뭐가 제일이야. 이게 구름이 거치고 이제 영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영의 시대에서 가장 큰 매개가 뭘까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그러니까 이 강에서 이게 한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작품이 되는 겁니다. 창작의 개념이 바뀌고 그러니까 창작의 개념이 바뀌니까 작품의 개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런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나 비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이 지금 이 현상이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게 나왔고 지금 뭐가 이렇게 또 됐고 이게 또 뉴스화 됐고 지금 이게 대중의 선택을 받고 이게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떤 말이냐? 먹방 누가 최초로 카메라 앞에서 뭐 먹었어요. 배고파서 팬이랑 소통은 해야겠고 방금 끓인 라면 하나 먹었어요. 근데 막 구독자가 더 붙어. 이거를 사람들이 이게 창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근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컨텐츠가 될지 모른다고요. 전문 PD들도 대중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른다고요.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혼자 얘는 비연예인이고 피부 관리도 안 받고 무슨 매니지먼트 없는 그냥 촌대중일 뿐인데 근데 얘가 라면 먹는데 조회수가 자기 방송국 조회수보다 더 나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뒤늦게 알아가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근간을 흔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술 작품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직업군에 계시고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하시건 음악 작곡을 하시던 뭐 기타를 치시던 뭐 그림을 그리시던 웹디자인을 하시던 지금 이 카테고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고요. 물론 전문성이 필요해요. 점점 무너지고 있고 어떻게 카메라 앵글이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고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고요. 이걸 극대화한 게 이제 블록버스터 법칙에서 이제 스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말하면 제 영상이 몇 분이죠? 대략? 10분, 15분? 제발 짧게 좀 만들어 달라고 많은 분이 그러시던데. 시간이라는 철학적 개념에서는요, 제 영상 3개, 4개 보는 게 어떤 수십억 투자해서 만든 영화 한 편과 시간적 의미에선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화 하나 만들려고 할 때 스텝이 200명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뭐 자본이 투자되고 그리고 대본 하나를 엄청 고칩니다. 왜? 이 대본 하나에 70억짜리 대본이야. 뭐 얼마나 찍을 때 불안하겠습니까? 최대화하고 찍었어. 근데 이게 러닝타임 70분이 나왔어.
근데 사람들이 안 봐. 손익분기도 못 넘고 몇 명 봤다고 가정할까요? 한 50만 명 봤나? 근데 어떤 애가 유튜브 하나 찍었는데 그 조회수가 막 1000만이야. 그러면 컨텐츠, 본질적 컨텐츠 게임에서 얘가 이긴 거라고요. 이제 이 작품을, 사람들도 물론 작품을 좋아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지금 깨달은 게 뭐냐? 야, 인간들에게 카메라 한 대씩 쥐어줘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뭘 재밌어 하는지 얘네들이,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제야 알아가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냐? 제2의 먹방처럼 카메라 앞에서 무엇을 하거나 자기가 카메라를 통해서 뭘 하거나 이게 제2의 먹방, 제3의 먹방, 제100의 먹방 이런 것들이 계속 생성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 렌즈가 여러분들이 만든 거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창작의 개념이 뭐죠? 창작의 개념? 만든다는 거죠. 만든다. 새로운 것을 만든다. 창작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술 활동과 신앙생활의 이분법의 이 벽을 허무면요, 얼마나 대단한 창의력이 뿜뿜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24살 때 이 운이 좋아서 극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아닌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대단한 작품 아닙니다. 그냥 소극장에서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갖고 베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베드로에 대한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뭐 베드로 뮤지컬, 이거 이름이 그게 아니에요. 딴 거예요. 베드로 뮤지컬을 제가 썼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도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가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이나 유럽이나 성경 이야기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상품적인 가치를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성경 얘기가 더 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이고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성경 얘기를 하면 촌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극 돈 주고 볼 의향 있습니까? 네? 장로님이 수염 붙이고 나와서 하는 거 돈 주고 보실 분. 근데요, 제가 그때 인터뷰 때 대략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촌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싶다. 어떤 골자냐면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바로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제가 막 난잡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야? 그래서 뭐야? 이게 논리 프레임인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지금 열심히 적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집에 가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을 보시고 얘기 듣는 게 더 영적으로, 어떤 영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잠재의식부터 뜯어 고쳐질 수 있는 어떤 파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뮤지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영감이 뭐였냐? 사도행전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무릎 꿇고 애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난다고요.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난다고요. 나는 이게 예술성이라고 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한 팀이야. 근데 책임사자가 지저시스트 믿음 좋은 척은 다 하더니 제가 뭘 한 걸 여러분들이 들켰어. 신용카드 내용 보니까 룸살롱 중독자야 내가. 똑같은 단일 비교는 아니지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3번 저주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기록이 됐다는 건 뭐냐면 베드로 말고도 다른 제자, 다른 예수 커뮤니티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의 행실을 본 겁니다.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왜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극작가적 상상입니다. 왜 자살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와의 눈맞춤이 얘를 살린 거예요. 너 이렇게 될 거야. 예수가 신인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상은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다가 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자기가 3번 부인하는데 3번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상이 그때 깨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눈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예수의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 공동체, 커뮤니티에 있을 수 있는 용기가 파생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통솔자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예술적인데? 이거 정말 그래서 이 가사도 썼어요.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얘기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상상하면서 가사도 썼고 또 어떤 미국의 의사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를 하려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14년 동안 조사한 분이 있어요. 그 14년 동안 조사해서 쓴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됐는데요. 그 소설과 제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뮤지컬을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소설은 어떤 장치를 줬냐면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 메시아 니콜 예수 이건데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짜 메시아가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리고 많았죠. 그리고 가짜 메시아도 많았고 십자가 형벌에 죽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예수만 떠올리는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내 삼촌 지인이었어. 제 로마 쿠데타 이거 해가지고 쟤도 그렇게 죽었어. 그리고 한 번 쿠데타 예를 들어 정치적 메시아 걔네들은 신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가 진짜 신이 얘네들은 신정일치 프레임이라서 여러분과 좀 다릅니다. 얘네들은 가짜 메시아가 있는데 얘가 메시아인가? 그래서 쿠데타 야 진짜 이 사람 진짜 빨리 봉기를 하자 와 했는데 로마가 깽 그러면 깨갱 하면서 다 죽어. 그러면 야 죽기 전에 산 놈들 잡아 이래서 얘네들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역사적 기록도 있어요. 한 번은 큰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민중 봉기가 일어난 거야. 야, 저 사람의 힘줄을 봐. 오른손의 힘줄을 봐. 저 사람의 칼을 봐. 빛나는 칼을 봐. 저 사람의 굵은 목소리를 들어봐. 저 사람이 메시아야. 그리고 몇 번 그 쿠데타 이렇게 전투를 할 때 로마를 몇 번 이긴 적이 있어.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네이버 랭킹 뉴스 1위부터 10위까지 한 달 동안 그 사람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이다. 드디어 나타났다. 막 지지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번엔 진짜야. 삼촌, 고모부 일로 오십시오. 칼을 들어. 지금은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고 막 일어나요. 근데 훈련된 군인과 이 비전문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마을에 십자가를 엄청 많이 만들게 해서 얘네들을 다 박아버립니다. 근데 이 작가의 작가적 상상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 박힌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친아빠라고 가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 십자가 트라우마와 메시아 트라우마가 있어요. 있을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형 요단강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대. 무슨 메시아? 너 조용히 안 해? 왜? 자기 아빠가 죽었으니까. 베드로의 어린 마음에 자기 아빠가 십자가에 그 시체가 됐다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 단어만 나와도 얘가 움찔움찔하면서 얘가 이 상처가 있는데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믿기까지의 과정과 그러니까 얘가 막 진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절정 부분에선 십자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 나는 당신 내 상처를 다 알고 있는 당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신이 또 내 아빠처럼 십자가에 죽었냐는 거죠. 십자가에 왜 죽었냐. 그리고 당신을 저주하고 부인한 게 왜 내 탓이냐. 이런 게 이제 제 시나리오의 어떤 절정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냐면 그 뮤지컬은 없어졌어요. 왜? 여러분들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뮤지컬 하려면 최대 음향 장비, 조명 장비.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말하는 게 일부러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 추상성에 현실성을 더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뮤지컬 하나 왁구 있게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그러니까 억이 10억을 내가 누구한테 받았어.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공연에 대한 개념을 바꿔볼까요? 공연에 대한 개념. 제가 지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뮤지컬 몇 천만 원, 몇 억 투자해서 만든 뮤지컬 한 편 본 것도 본 거지만 그 뮤지컬을 만든 극작가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도 그 공연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작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좀 알 듯 말 듯 하세요? 다시 할까요? 다시요?
제가 뮤지컬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논문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학원 교수님이 그걸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야 이게 무대잖아요. 무대야. 그러면 저는 계속 도입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대형교회 보면 여기 뭐가 있죠? 스크린 있죠. 스크린을 둬서 카메라 인력 3, 4명만 이렇게 키우면 이 무대와 이 객석이 있는데 이 객석의 돈이나 어떤 가까우니까 비싸게 받긴 하지만 2층에 있는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 화면과 이 오리지널과 화면과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공연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 입장에선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3층이라도 5만 원, 7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대형교회 이 스크린을 무대에 도입해서 영상으로 하자. 그 얘기를 한 7년 전에 했나?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네이버에서 연극 하나 조인해가지고 연극 실시간으로 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거를 반발했어요. 누가 반발할까요? 공연 관계자들이 반발했단 말이에요. 야, 네이버에서 틀어주면 누가 보냐? 근데 이 발상 자체가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앤드류 로이드 웨버 작품 아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거 만든 작곡가가요. 얘가 똑똑한 게 뭐냐면 자기가 먼저 뮤지컬 곡을 만들고 그 음반을 만약에 내가 1년 뒤에 미국에서 공연을 하려고 해. 그럼 얘는 그 음반을 1년 전에, 1년 먼저 그 음반을 풀어요, 대중에게. 그럼 그 대중이 들어. 너무 곡이 좋아.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아직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이, 감히 내가 뭔데?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서 이 공연 관계자들이 그러면 공연의 가치가 떨어지고 공연의 학술적인 의미도 바뀌고 안 된다. 근데 결국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게 그겁니다. 아까 말한 거랑 이렇게 동일한 그건데 공연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공연을 모바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유료해가지고 공연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공연을 옛날에는 학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거 용어가 있는데 까먹었네요. 학술적 용어로 공연은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반드시 일회성. 연기론에서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연기를 한다고 해봐요. 어떤 연기를 할까? 뭐 2발짝 갔다가 고개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친다. 하나, 둘, 이렇게. 보폭이 30cm면 다음날 공연은 27cm 되고 절대로 인간은 3초 전에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제 샤워했던 방식대로 절대 오늘 똑같이 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즉흥성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일회성의 공연은 곧 일회성. 근데 공연과 정반대가 뭐죠? 영화예요, 영화. 근데 영상이 발달되고 LTE 기술이 발달되고 요금제가 싸지면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기술이 발달되고 생활이 바뀌니까 이 일회성의 공연 몇천 년 동안 세워놓은 공연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바뀌었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연도 바뀌고요. 컨텐츠의 정의도 바뀌고요. 창작의 개념도 바뀌고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만들어? 그러면 야 이거는 멜론에서 차트 몇이야? 이걸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멜론 등록 안 해도 자기가 유튜브 이렇게 운 좋게 인스타그램 운 좋게 이렇게 대중적 알고리즘에 여러분들이 만든 게 빵 뜨면 이제 그 중간 유통 과정이나 중간 유통 과정이 없이 이게 끝까지 파생돼서 여러분도 모르는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의미냐? 제가 독서에 대해 서머리에서 영상 올렸어요. 뭐 올렸어요? 근데 대중적으로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책 읽는 사자라는 게 이렇게 팍 조회수가 늘고 구독자가 는 그 시발이 뭐냐면요. 남자가 어떻게 하면 바람을 피는가요? 그 보신 분 있습니까? 50분짜리인데 생각도 못 했는데 그냥 뭐 딴 거 하고 아내한테 아내님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늘까요? 막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까요? 나 엄청 대중성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근데 막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하다가 조회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보다 보니까 바람 피는 방법이 이게 대중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딱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알 수 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유부남 그 바람 피는 뭐 그것도 컨텐츠고 독서나 뭐나 컨텐츠고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이 극작가, 예술가, 자칭 예술가라고 주창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저의 유튜브는 그래요. 저가 그냥 올리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계산과 기획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컵을 들 때 왜 이 컷하고 사자? 하고 나오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저를 휴먼 브랜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죠. 뭐 대본이 있는 게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가공된 거잖아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찍고 이상하면 다시 찍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본 영상이 세 번째 영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가공하고 어떤 제작 의도와 기획 의도 갖고 이걸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일종의 행위 예술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1강 마무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행위 예술. 책 읽는 사자는 자기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걸 행위 예술로 하고 있구나. 그 말은 뭐냐? 예전에는 유튜브 통해서 행위 예술이라고 하는 학술적 논문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하거나 저는 유튜브를 행위 예술로 하고 있습니다. 행위 예술로서 예술가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책 읽는 사자를 하나 브랜딩해서 철저히 편집하고 계산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한 2년, 3년 지나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논문들이 나와요. 논문들이 나오고 교수들이 인정하고 학술에서 인정하면 제도가 됩니다. 제도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10명, 100명 여기에 모인 분 중에 구독자 수 50만 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술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상은 하나의 저의 예술 행위입니다. 창작 행위입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말한 게 결론이 이겁니다. 그럼 책 읽는 사자 영상이 컨텐츠가 아니고 이걸 예술이라고 정의하는 내 생각이 컨텐츠예요. 이게 창작이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은 복음밖에 없다. 나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해 아래 새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예술적 영감,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의 끝판왕이 예수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거기에서 믿고 그리고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전적인 부패, 전적인 은혜. 아세요? 내 안에선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플러스 내 안에선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내 안에서. 바꿔 말하면 예술적으로 바꿔 말하면 내 안에선 아름다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 뭐만한 은혜 받았대.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외부적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종교적 언어로 은혜라고 하고 예술적 표현으로는 외부적 영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물며 예수님 믿지 않는 유명 영화 배우도 이번에 내가 곡을 했는데 루시퍼를 막 하고 아예 노래 제목을 루시퍼로 하고 루시퍼가 바알세불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의기소침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카테고리를 종교와 문화와 예술 카테고리를 나눠 놔가지고 여러분들의 예술적 원천이 저기 있고 저기 맑은 물 다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벽돌 세우고 그 물을 막았다고요. 해 아래 새 것은 저거밖에 없는데 해 아래 아름다운 미적 가치는 저기인데 사탄은 이걸 차용해서 박수는 다 받고 있는데 박수 받는 몇몇 매력적인 애들한테 포토샵이든 카메라 방송 기술이든 CG든 뭐든 어벤져스 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구름에 뭐라 그러죠? 일본에서 뭐죠? 빔 쏴서 아이돌 가수처럼 있잖아요. 만화 캐릭터를 빔으로 쏴가지고 이 만화 캐릭터가 춤을 춰요. 콘서트처럼. 그래서 그 팬클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어벤져스 얘기 잠깐 해드리면 어벤져스가 왜 사탄적이냐? 어벤져스 플러스 모든 영화 자체가 컨텐츠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제 연애결혼이랑 오신 분은 아실 텐데 인생은 밥이에요, 밥. 근데 사탄은 인생을 자꾸 피자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밥처럼 오셨고 밥처럼 십자가 돌아가셨고 밥처럼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실 때 BGM이 없었어요. 클로즈업이 없다고요.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찍지 않았어요. 예수가 죽은 건 촬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나 오늘 교통사고 당긴 거 봤어. 그것처럼 돌아가셨어요. 아주 평범하게 달려서 죽었다고요. 밥같이 죽었어요. 근데 인간은 이거를 극적인 요소를 넣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어요? 막 배경음악 나오고 막 오케스트라 짜자자자자잔 막 샤 번개 파파방
모세가 드는 순간 막 쫙! 그게 피자예요. 근데 모든 세상적 예술가나 어떤 제가 표현하는 사탄적 프레임은 그게 멋있다고 하고 그게 맞다고 하고 그게 인생의 진짜라고 하지만 이건 피자고 가짜예요. 인생은 밥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밤새 바람이 불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건넜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중에 아니 하나님 기적이 아니고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묻이 나온 것 뿐이잖아. 이런 사람 손?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그리고 예수님 봤을 때 아니 뭐 신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뭐 로마 군인이 그 사람 이렇게 머리 칠 때 피 터진 거 봤어? 그리고 한 명이 거듭니다. 야, 나 갈릴리에서 예수 아빠 요셉이랑 목수 같이 작업했던 동료야. 예수 걔 15살 때 화장실 가서 속 안 좋아서 그런 거 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신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나 모든 사람들은 밥을 피자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간극과 삐그덕거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은 뭐든지 피자 같다고 말해요. 너 인생은 피자야. 넌 특별해. 넌 예술가지? 야, 너 음악 만들었지? 세상이 너를 못 알아주는 것 뿐이지? 너가 얼마나 특별한데? 피자로 아주 범벅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30대가 지나면요. 자기의 능력과 현실이 괴리가 오면서 부모 잘 만나서 이제 인생 잘 풀리는 애와 아무것도 없는 애의 이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게 30쯤입니다. 아, 나는 특별하지 않구나. 근데요, 모든 특별함은 그 고백에서부터 파생된다고 봐요, 저는. 이해가 되십니까? 밥이에요. 인생은 밥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린 밥이에요, 밥. 피자가 아닙니다. 결론, 1강 결론. 오늘 유튜브 레볼루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을 창작하라. 나 자신이 작품이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책임사자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걸 거예요. 왜? 왜 처음 들을까요? 이건 독특한 저의 생각이에요. 이 강의도 저는 예술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독특한 생각. 왜 독특할까요? 어디서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예요. 내 생각, 내 아이덴티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나는 복음이 맞다고 생각해. 2000년 동안 문서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물론 어떤 해석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다른 게 있지만, 이 텍스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부에서 주신 나에게 주입하는 은혜라는 에너지로 내가 예술적인 컨텐츠를 제작해. 나는 필터일 뿐이고 내 안에서는 아름다움이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예술적 영감의 근원이야. 루시퍼가 근원이라고 하는 애도 당연하고 쟤는 뭐 거기에 게임 받았으니까. 근데 나는 루시퍼가 아니고 지저스로 받아. 지저스로. 지저스가 아름다움의 끝판왕이야. 그러면서 제가 뮤지컬 이걸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장치를 해서 이렇게 기승전결 이렇게 했고요. 이때 이 노래 가사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라는 이 연극과 영화의 개념이 기술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공연은 여러분들이 못 보지만 이 공연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들으면서 그 감동을 비스무리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것도 이 스토리텔링도 이 인사이트 텔링도 제가 명명하는 공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창작의 개념, 창작의 정의 자체가 와해되고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나 자신을 창작하라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에디톨로지, 편집 기능 자체가 거기서부터 창작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반응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해됐어요? 네. 이해되죠? 한 번만 더? 어떤 예를 들까? 에디톨로지가 뭐냐면요. 김정훈 박사님 아시죠? 뽀글뽀글. 네. 김정훈 박사님이 책을 냈는데 100만 부가 넘게 팔린 에디톨로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 렌트 아세요? 렌트 아세요? 뮤지컬 렌트 아세요? 네. 아세요? 그 렌트를 만든 사람 렌트가 뭐냐면 빌려 쓰는 거잖아요. 사탄은 창작을 못해요. 그죠? 하나님 걸 빌려 쓴단 말입니다. 그게 사탄의 절대적 숙명이에요. 걔가 감추고 싶어 하는 자존심이에요. 마지막 자존심. 그걸 건드리면 걔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빌려 쓴다. 그 무슨 얘기였죠? 제가 말하다 까먹었는데. 에디톨로지. 그겁니다. 그분도
뭐가 창작력이냐? 편집력이 곧 창작력이라는 거예요. 편집력이 창작력이라는 게 에디톨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겁니다. 그 편집 능력이 뭐냐면 그거예요. 방금 제가 베드로 예를 들었죠. 누구는 사도행전 1장을 100번 봐도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는 장면 이거 되게 극적인데 드라마적 요소가 있는데 노래 가사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뭐지? 예수님과 눈 맞춤. 이때는 이런 곡이 이런 느낌으로 왔으면 좋겠네. 제가 뭐죠? 성경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편집력, 편집 능력입니다. 근데 그 김종훈 박사님은 이 에디톨로지라는 능력이 앞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창작력의 근원으로 본 거예요. 이게 에디톨로지입니다.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여하간. 그래서 여러분 편집력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셔야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막 해드리거든요. 그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노래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어? 첫 번째 뭘 깨야 된다? 무신론의 틀을 깨야 됩니다. 이성과 논리가 다가 아니라는 틀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 원래 뭐가 중요하고 인간은 뭐로 움직이는지 과학, 넌 크리스천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교회 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글짝보글짝 교회와 신앙과 예술과 신앙과 현실 세계와 신앙과 생계 활동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자기가 원천 저게 다 있는데 벽돌 쌓아놓고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다. 쟤네들은 루시퍼가 내 근원입니다. 루시퍼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화낼 이유는 없고 그렇습니다. 좀 설명이 되셨나요? 그래서 창작, 나 자신이 창작이구나. 이 단위가 이게 아니고 나구나, 나. 인간에게 점점 집중되는구나. 나 자신이 작품이구나. 내 생각부터 창작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정의를 바꾸잖아요. 이거는 미시 과학 양자. 이거는 양자역학적으로도 이게 제가 동화처럼 여러분 세뇌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모든 체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밥한테 사랑해 이 밥한테 야 이 멍청아 바보야.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여기는 착한 곰팡이가 피고 여기는 더러운 곰팡이가 펴요. 인간의 말에 에너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 착하다 나쁘다 기준이 뭐예요? 아까 서론에 말했죠?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고? 뭐가 착합니까? 밥이 왜 사랑한다 말을 알아들어요? 눈 결정체가 야 눈 사랑해 아우 예쁘다 아이 멍청이 넌 왜 쓰레기 같아. 그러면 눈 결정체가 바뀌어요. 인간의 말이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세기 1장 보면 말로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야. 인간의 말도 에너지가 있다고요. 우리만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언어 능력 때문에 눈 결정체가 바뀐다니까요. 밥에 피는 곰팡이 종류가 바뀐다니까요. 인간의 말에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지금까지 과학이든 뭐든 이걸 벌려놨다고. 근데 지금 기술의 진보와 어떤 때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벌려놓은 걸 지들은 벌려놓고 하나로 자기들이 빼먹을 수 있는 게임에서 유리한 건 다 가져가고 우리는 멍청하게 얘네들이 벌려놨으니까 우리도 벌려놓고 있는데 책 읽는 사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처음 들어서 좀 아직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벌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카테고리를 부셔야 됩니다. 인간은 영물이에요.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요. 그 6월 달에 독서 멘토링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 책을 할 거거든요. 그 뭐냐면요. 언어학자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외우셨어요? 책 읽는 사자 영상 보니까 이게 설득력 있는데?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얘 좀 얘기 들을 만한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해서 이걸 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언어학자가 논문 1000페이지 넘게 한 게 뭐냐? 인간은 뭘 결정하냐면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냐? 여러분들의 자의식 체계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90% 이상의 여러분들의 무의식 체계, 잠재의식 체계에서 세워진 절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들이 자의식으로 합리적이야. 책임사자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돈을 투자해서 이런 합리성에 설득돼서 난 온 거야. 그건 착각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에요. 영혼.
잠재의식, 무의식, 과학에서 뭐만 하면 잠재의식, 무의식 얘기합니까? 그걸 종교적 단어로 치환해 보세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끌려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신학자들이 야, 너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멘토링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예술적 영감으로 끌려서 여기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저도 덥고 여러분도 덥고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 쉬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가시면 이 카운터에 물이나 차나 이런 거 여러분 마실 수 있어요? 그렇게 가시고 1층에 나가실 일 있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여기 명찰을 들고 계셔야 1층에서 저희 스태프들이 여러분들 이분 참석자구나 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